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굴 뵀는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 간직하고 계셔서 너무 반갑고 귀한 자리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성도님들과 치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나누게 돼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예전에 새신자 영접부에서 일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누리 가족들 이렇게 늘 뵐 때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치매 강사라니 해갖고 좀 낯설고 당혹스러우실 그 기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치매 분야에서만 지금 10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 그 여러분들 눈에 좀 자주 안 띄어서 그 그러니까 숨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그 기간 동안 무수히 그 치매에 관련된 그 공부를 했고 또 지금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중앙치매센터라는 게 지금 2012년에 설립이 돼 갖고 그걸 주축으로 해서 전국에 17개 광역치매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또 이제 다수 이렇게 결성돼 있어서 그 체계적으로 치매 국가 정책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그 여러분한테 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치매 강의를 하게 됐냐면 중앙치매센터 소속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각 광역의 우리 그 치매 안심센터 우리 하누리 가족들은 아마 보건소라 그러면 더 익숙한 아마 그 이름으로 그 친근감이 있으실 텐데 보건소에서 분리해서 치매 사업만 별도로 하는 업무를 이제 관장하는 기관을 치매 안심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2017년 12월부터 안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252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구축이 됐고 그 안심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가셔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은 협약병원에 연계시켜서 검사 받으시는 이런 과정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치매 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간호사, 작업치료사, 그다음 그 임상, 심리사, 또 우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치매 가족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치매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치매센터에서 그분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제가 강사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파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교육 마치고 오후에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고 전국의 17개 광역을 나눠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번 5월 달에도 벌써 2군데 교육을 했고 이번 우리 하누리교회에 이렇게 1시간 남짓한 교육을 통해 갖고 여러분하고 교육 시간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그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렇게 그 밀도 있게 그 교육을 지금 순서를 짜서 우리 성도님들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최소한도 우리가 6시간 교육을 해야만 우리 그 강사들이 이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중에서 함축해갖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추려서 오늘 치매 알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하면 떠오르는 생각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삼배 적삼을 입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깊게 주름진 얼굴로 변했지만은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치매라는 언어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그 기록 문서에 등장한 것은 6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옛날 이집트 시대에 이미 치매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당뇨도 그 시절에 남아있고 백내장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가까이 하면서 치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서기 600년경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노망, 망령 이런 걸로 더 아마 그 익숙한 단어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조금 아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7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우리 남성 치매 환자보다는 여성 치매 환자가 2.5배 정도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수명이 더 길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더 많은 그런 게 통계가 잡혀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약 평균 잡아서 10.2%의 그 치매 환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이제 저하고 같이 치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아마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니들은 모른다, 늙어봐야 한다 이런 소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과연 생각해 본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보다도 우리가 몸이 늙게 되면은 따라주지 않는 것들이 많으면서 점점 뭐냐면 우울감도 깊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은 지금 초가지붕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왜 선택했냐면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게 가장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장면들이 과거의 우리가 전원 풍경들이에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만약의 경우 문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다독이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전환요법이라 그래서 지금 문제 증상에서 떠나서 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저런 우리 예전에 그런 살아왔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농촌 풍경,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림, 동물 그림, 꽃사진을 갖다가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비교적 마음의 안정을 빨리 수습하고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저 담장 아래로 그 눈 쌓인 지붕 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전히 젊으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가 치매가 오게 되면은 기억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은 지금 80세, 70대, 80대, 90대일지라도 기억이 과거로 태양하게 되면은 젊은 시절로 가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떤 그 가정에서 전화가 오기를 아내를 남편이 몰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30대, 40대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70대 아내는 늙은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내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한 번쯤 저런 그림들을 모아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치매 어르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요령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퀴즈로 이제 저는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오늘 해소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는 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수근수근 하는데 병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에 걸려도 괜찮다는 인식이 공유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우리 가정에 우리 어르신이 치매에 걸렸어 아무렇게 뭐냐면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가 가슴에 저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 내용이라서 암에 차라리 걸리고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죠. 사실은 여러분들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암 걸렸다는 거 쉬쉬하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신 있게 말하는 가정
식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암 걸렸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암에 걸렸어.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암 자체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다가서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과학도 많이 발달되고 현대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암은 거의 정복 단계죠. 그런데 치매는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려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많이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참석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정답은 뭘까요? 제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한 거하고 지금 틀리게 나와요. 정답 X가 지금 나왔죠. 치매는 뇌의 이상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떴네요. 그 다음에 퀴즈로 알아보는 치매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 겁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다. 완치가 불가능한 병일까요? 고개들을 막 끄덕끄덕 하세요.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자, 과연 보겠습니다. 자, 치매 중에는 원인에 따라서 완치가 될 수 있는 치매가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참석을 잘 하신 거예요. 치매가 완치가 불가능한 걸로 한 그런 그 질환군으로 분류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자포자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완치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치매가 완치가 가능한 치매냐? 그래서 정확하게 치매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선별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왔다 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낙담하시는 일은 절대 오늘 이후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요. 원인 질환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집니다. 약 10에서 15%에 해당하는 환자는 완치가 가능한데 우울증에 의한 치매. 우울증은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치료해야 될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 오게 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아지겠지 하고 참으시는데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우울증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게 되면은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뭐가 된다? 우울증에 의한 가성 치매가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뇌종양이나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서는 뇌에 우리가 그 피덩이가 쌓여 가지고서는 이 덩어리로 굳혀진 것이 뇌 세포를 압박해도 우리가 이렇게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내분비 질환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갑상선 항진증은 상관이 없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치매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의한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완치할 수 있는 치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압 뇌수두증이라 그래갖고 척수,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 뇌 척수에게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뇌 구조 자체가 맨 바깥에 두개골이 있고 그 안에 연막, 경막, 지주막 이렇게 그 세 가지 막이 있고 그 안에 뇌척수액이 한 150ml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 두 주먹을 이렇게 합한 거 정도의 두근 정도 한 1200g에서 1350g 정도가 되는 뇌가 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뇌척수액이 150ml 정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쾅 박았을 때 이 물이 완충작용으로 뇌에 충격이 덜 가도록 그렇게 뇌척수액이 항상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이 뇌척수액은 매일매일 새롭게 생성이 돼 갖고
하루 지나게 되면은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으로 우리 매독 같은 경우가 우리 치매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결핍성 질환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 비타민 부족, 영양 부족도 치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끼 식사는 규칙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과 연관된 치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약을 장복하시게 되면은 이런 또 우리 그 약물에 의한 치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지 저하 기능이 조금이라도 관찰이 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로 알아보는 치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약이 있다. 예방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아, 우리 한우리교회 권사님들 치매 예방약이 있다. 저 말씀에 속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약이 있는 걸로 알아서 마늘 주사도 맞고 백옥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모 제약회사에 만든 브레인 300이라는 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노루궁뎅이 버섯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하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서 계속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약은 없다. 자, 소위 치매 예방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뇌기능 개선제예요. 뇌기능 개선제가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혈류 개선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의 순환이 잘 되게 돕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약도 저는 복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제가 이거 약 대신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뇌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건강한 뇌에 비옥한 밭으로 만드는 뇌 이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뇌의 혈액 순환량이 늘어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에 포도당이 잘 공급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뇌를 가지실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치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염려되시는 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뇌 혈류 개선제 복용을 하셔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걸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3, 4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햇빛을 보고 걸으시게 되면은 뇌의 혈류량도 늘어나게 되고 포도당도 잘 공급이 되고 산소도 잘 공급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하기가 걷는 거 내가 무릎이 불편하고 다리가 지금 시원치 않아서 걸을 수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또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꼭 하실 수 있는 걸로 고치법이라 그래서 이를 딱딱딱딱 부딪히는 방법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지금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치아가 부실해서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영구치는 치매를 걸리게도 하고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도 돕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에서 으뜸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도쿠대학에서 만 70세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지금 연구를 했어요. 영구치가 14.9개 이상 남아있는 분들은 치매에 안 걸렸고 우리가 9.7개 이하로 그 영구치가 적게 남아있는 분들은 다 치매에 걸렸더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내 치아가 지금 몇 개일까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틀니라도 적극적으로 장치를 해서 사용하시라고 권합니다. 임플란트 비싸요. 그래서 못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영구치의 80%의 저작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훨씬 우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게 되고 틀니 같은 경우는 자기 영구치 힘의 4분의 1 정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을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도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최 권사님, 오늘 점심 드시면서 밥 한 숟갈 입에 떠놓고 몇 번 씹으셨나요? 생각 없이 그냥 잡수셨죠. 너무 배고팠다가 잡수시게 되면은 입에 넣자마자 씹을 사이도 없이 꿀떡꿀떡 삼키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성인들이 뭐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내가 그 음식을 씹는데 그 사용하는 그 횟수를 갖다가 CCTV로다가 모니터링을 했더니 한 600번에서 700번을 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번에서 700번을 씹는데 치매에 안 걸리고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몇 번을 씹나 관찰을 한 거예요. 몇 번을 씹었겠습니까? 3,000번을 씹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3,000번이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꼭꼭 우리 밥 한 숟가락이 으깨지도록 씹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씹는 것이 내가 돈 안 들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 바로 터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을 급하게 드셔가지고 그렇게 꿀떡꿀떡 삼키는 그런 그 생활이라면은 간혹 껌을 씹으시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돕는 하나의 작용일 수 있는 거니까요. 몰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치아에 대해서 적극 여러분한테 말씀을 했냐면은 음식을 씹을 때 아까 내 혈류 개선제를 복용하게 되면 혈류 개선량이 30-40% 증가해요. 그런데 음식을 꼭꼭 씹으면 혈류량이 50%가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을 복용하시겠습니까? 음식을 꼭꼭 씹으시겠습니까? 음식을 꼭꼭 씹으셔야 돼요. 네. 자, 치매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후천적으로 기억력, 판단력, 진압력, 계산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면은 이게 이제 치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매를 병으로 알아요. 근데 치매는 병이 아니에요. 치매를 일으키는 우리가 원인을 추적해 보게 되면은 한 70에서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이 왜 치매가 병이라고 연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을 이 치매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치매를 병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증상들의 한 묶음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치매는 절대 병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떠나시면은 누구에게나 치매는 병이 아니라 질환군이다. 여러 가지 증상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뇌 손상 혹은 위축을 초래하는 뇌과 질환과 신경계 질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러 증상들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상생활 수행 기능상에도 장애가 초래되는 그런 증상의 복합체를 일컫는 것이 치매입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뇌질환에 대해서 신경과 의사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서로가 약간씩 그 영역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겪게 되면은 어느 과를 가야 되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같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치매가 염려돼서 가족 중에 치매가 누군가가 약간 증상을 보여서 궁금해갖고 오늘 정확하게 알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약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70%가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와 바로 연관성이 가장 깊은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노인 10명 중 3명은
치매이거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MCI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그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 그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억 원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1억 원어치에 1억 원을 갖고 쓰시라 그러면서 사랑을 사보십시오. 또 여러분 그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정을 사보십시오. 건강을 사보십시오. 하면은 그 1억 원으로 사지나요?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 치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고 또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우울증만 잘 관리를 해도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년에는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왜 저는 우리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이 우울증을 잘 걸리는 이유가 평균 수명이 우리 남성보다 여성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더 길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하나요? 보통 우리 그러니까 연하여 연상남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그러면 이미 결혼할 때 2-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결혼을 하는데 여자의 수명이 더 길다 보니까 남편을 먼저 배우자를 앞세우고 혼자서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10년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의존 수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뭐냐면은 이제 생을 이렇게 놓아버리면은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65세입니다. 제 나이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65세가 건강 수명이에요. 65세가 넘기 시작하면은 의존 수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 수명이 보통 10년 정도가 된다면은 이 의존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노화에 의한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수명을 갖다 의존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 오래간만에 뵀는데 예전에는 꼿꼿하게 걸으시던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지팡이 사용하시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외출하는 것이 내 몸에 어떠한 그 불편을 겪으면서 누구에게 나의 이런 외모에 조금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저돼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것은 치매와 가까워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표현을 하는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정보를 유입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받으신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서 어둠 하고서는 결부지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도 어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치매 가족들이 우리 낮 동안에 환한 시간 동안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잘 하시다가 해질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많은 문제 증상을 보여갖고 가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어둠은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치통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야간에는 치통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왜 야간에 이 치통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는 내 이 집중되는 생각을 갖다가 흐트러 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통증으로만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어르신이 야간에 안 주무시고 낮에 주무세요. 주무시면은 가족들은 그동안에 얼른 볼일을 보고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껏 주무시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낮에 쪽잠이든지 뭐 이렇게 긴 잠이든지 그거를 다 합쳐서 하루에 내가 수면량이 우리 여기에 60세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시간에서 6시간만 주무셔도 내가 잘 잤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면은 수면의 질과 양이 다 나빠져요. 저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그 사흘 동안 밤근무를 하고 아침에 우리 박인규 장로가 그 조금 자다가 나중에 예배 3부 예배 끝날 무렵에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리에 들어놓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것 때문에 나름대로 깊은 이렇게 그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잠이 전혀 안 와갖고 그냥 일어나서 제가 오늘 3부 예배 참여해갖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잠도 쫓아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저도 수면의 흐름이 많이 흐트러져 갖고 옛날하고 달라요. 아주 낮 동안에 좀 운동 좀 하고 이게 그 힘든 날 같은 경우에는 그 깊게 잠을 자는데 조금 느슨한 경우에는 잠 자다가 깨다 자다 깨다 그래서 저도 누웠다가 거실로 나왔다 누웠다 거실로 나왔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면서 내가 깊이 못 잔다 그러면은 조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침실에다가 분명히 여기 지금 TV를 갖다가서는 들여놓고 잠이 안 올 때 TV 보시는 분들 있어요. 자기 건강을 스스로 해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으로 제가 이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원인으로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 병을 지금 보셨고요. 지금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로 지금 도표가 조금 그 여러분들에게 크게 안 보이는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5년 단위로 치매 유병률이 2배씩 높아져요.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사이, 그 다음에 69세까지 70세에서 70 우리가 이제 5세 이렇게 5년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유병률이 2배씩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노인 3명 중에 1명은 아까 그 치매이거나 치매 전 단계라 그랬고 나이와 치매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나이는 치매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80대인데 내가 90대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치매가 걸릴지도 몰라 불안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80대 후반으로는 지금 통계학적으로는 100명 중에 약 40명이 지금 치매에 그 걸려 있는 걸로 지금 그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똑같은 80대라 그러더라도 어떤 분은 굉장히 총명하고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많이 흐린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치매를 일찍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치매도 뭐냐면은 더디 오는 걸로 지금 그 학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호트라 그래서 다수를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서 연구하는 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많이 연구 대상으로 잡는 것이 수녀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한 군데 머물면서 그 생활을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우리 수녀님들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치매에 노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보다 7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생긴 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완화하는 그런 기능이 월등해서 보통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면은 수녀님들 중에서 100세 넘은 수녀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뇌를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뇌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뇌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치매가 오고도 남는 뇌였는데 치매 하나도 증상 드러내지 않고 운명하신 걸로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의 치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치매에 대해서 절반 이상 아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분포도가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장기 기억력 저하가 되고 다른 인지 기능들이 하나둘씩 저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우리 이 알츠하이머 병은 100년도 훨씬 전입니다. 우리가 그 1850년에 독일에서 아우구스테라는 여성, 51세 여성이 처음으로 자기 남편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남편한테 배우자에 대한 부정망상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때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요리는 간을 못 맞추고 한밤중에 침대 시트 걸고 그 길거리를 배회하고 또 안절부절하고 위협하고 의심하고 이런 증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치매 증상을 앓는 동안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관찰 기록을 썼던 것이 이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이분 사후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51살에 치매가 걸렸으니까 굉장히 일찍 치매가 왔죠. 호주하고 우리가 독일의 의사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분의 뇌를 보관해 뒀던 게 있어서 그 연구를 했더니 이분이 치매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그 알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묻습니다. 어르신이 치매를 몇 세 때 그 치매 진단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거를 먼저 여쭤보게 되면은 보통 뭐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유전하고는 완전 무관합니다. 우리가 치매 유전자가 지금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유전자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치매 유전자 한 가지 아포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이 유전자는 보통 치매 그 유전자를 갖고 있게 되면은 50대 이전에 치매가 발병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른 치매라 그래서 초록이 치매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런 분들은 치매가 일찍 발병한 것만큼 또 일찍 치매가 진행이 돼서 조기에 사망하는 그런 이제 경과를 밟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초록이 치매로 진단되게 되면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한창 일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50줄의 치매가 걸렸으니 자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그 예를 드는 것이 우리 호주의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는 우리 그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46세 치매가 걸렸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죠. 1995년에 치매가 진단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걸리고 난 다음에 기대 수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억력 저하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력 및 다른 인지 기능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이죠. 맨 처음에 시간, 날짜, 요일, 계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람도 몰라보게 됩니다. 우리 알츠하이머 병은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비알츠하이머 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아까 제가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랬죠. 한 70가지에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은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길까 아닐까. 왜 그러냐면 치매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내 가족 중에
75살 되시는 분이 치매 진단을 오늘 병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르신이 갑자기 요 몇 년 사이에 치매가 증상이 악화되더니 치매 진단을 받아서 절대 아닙니다. 치매는 15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5살에 만약에 치매가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55부터 이분의 치매는 시작이 됐던 거예요. 60살에 치매 진단 받았다면 40대부터 치매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5년 정도는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후반기 한 5년 정도에서 드문드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마지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치매 증상이 현저하게 눈에 띄어서 아무래도 이상해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봐야겠어,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욕저하가 오고요, 손떨림이 오고, 거동 불편이 오고요, 파킨슨 증상이 오고요, 환청, 환시 등이 보이는 그런 이제 치매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보시게 되면은 서서히 치매가 진행되는 퇴행성 뇌질환이 있고요, 갑자기 치매가 진행되는 비퇴행성 뇌질환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알츠하이머병이나 레비소체병, 전두축두엽 치매, 그 다음에 피지라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병명들이 아마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고요. 레비소체라는 것은 루이소체 치매라고도 하고요. 우리 그 뇌 속에 루이체라는 그런 물질이 많이 차가지고서는 걸리는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두축두엽 치매라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치매예요. 전두엽, 축두엽 두 군데가 다 지금 손상이 돼서 오는 치매가 되겠고요. 피지라 혈관성 치매, 뇌졸중 전 단계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 피지라 혈관성 치매를 많이 우리가 주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어르신들 중에 가족들이 요 부분을 많이 주목하셔야 돼요. 낮 동안에 내가 1시간 동안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 30분 동안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또 그 다음에 2-3시간의 기억, 6시간.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있었던 일과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일단 피지라성, 우리가 그러니까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뇌는 우리 성도님들 뇌의 겉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바깥 부분에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하나를 이렇게 빼갖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늘죠. 그 머리카락을 100분의 1로 쪼개고 1000분의 1로 쪼개고 10,000분의 1로 쪼갠 혈관이 여러분들의 뇌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혈액순환을 통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피지라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주 제일 바깥에 혈관 피질 부분에 혈관들이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 그러면 잠깐 까무르기, 수십 초, 수분, 그 다음에 수시간 동안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내가 이런 것을 겪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혈관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후의 치매, 뇌졸중이 오게 되면 반드시 치매가 오는가? 아닙니다. 뇌졸중이 이후에 치매가 걸리는 분들은 4분 중에 1분 꼴이에요. 뇌졸중이 우리가 왔다 그래서 반드시 치매가 안 걸리는데 이제 신체적인 증상을 갖고 살아주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뇌졸중이 뇌에서 핵심적인 영역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치매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억을 관장하는 특별한 그런 뇌세포 부위가 아닌 부분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뇌졸중이 왔더라도 치매에 안 걸리고도 우리가 여생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부 외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넘어져 갖고서는 뇌진탕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치매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보시다가서는 한눈 팔고 하시다가 꽈당하고 벽에다 부딪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도 있습니다. 우리 뇌염도 왜냐하면 치매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에요. 신체 질병에 의해서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접근해서 우리가 이 병명에 대해서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도인지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자, 내가 요새 건망증이 너무 심해. 그리고 기억이 깜빡깜빡해. 그러면은 나는 치매가 온 건가? 두려움을 가지시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여러분들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독거로 사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은 누군가가 그 어르신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얼른 그 진단을 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살면서 관찰이 안 되다 보니까 치매가 이완이 된 상태에서도 오래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혹시 여기에도 진단받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경도인지장애에서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면 치매로 넘어가지 않고 스톱 상태로 나가서는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경도인지장애에서 10 내지 15%가 치매로 넘어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느끼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가 경도인지장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가족들도 느껴요. 그런데 일상생활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은 능히 일상생활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도인지장애 단계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란 하고서는 지금 나왔는데 그 단계를 지금 밑에 30년, 80년, 10 내지 15년, 또 3, 5년, 10 내지 20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치매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 수명이 보통 우리가 10년에서 20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그 성도분들 치매 진단받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살아야 되면은 얼마나 그 삶이 질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발병 연령이 다르고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고 치매 악화를 최대한 늦추는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완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두려워요. 그래서 치매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가는 것을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왜냐면은 갔다가 내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내 삶이 완전히 그날부터 뭐냐면은 주저앉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 가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각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달라서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부터를 치매라고 일컫지만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죠? 그날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다 이 치매 어르신이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느리고 더디더라도 그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뇌 부위별 인지 기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전두엽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하루 삶 평생을 여러분들 이 전두엽이 여러분들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관제탑 사령탑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제일 늦게 발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망가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게 되는데 이 전두엽이 망가졌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치매 유형 중에서 제일 힘든 치매가 전두엽 치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치매가 오더라도 전두엽 치매만큼은 여러분들이 비껴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자, 전두엽은 판단력이나 성격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요. 사리 분별력도 저하가 돼요. 그래서 정상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해요. 갑자기 옛날에는 예의범절이 반듯했던 분이 쌍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변화가 오면서 굉장히
그 포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 이분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씻지도 않으려 그러기도 하고 만사 귀찮아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 치매가 오게 되면은 이른 나이에 이 전두엽 치매가 왔을 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이 전두엽 치매가 오게 되면 생계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두정엽이라 그런 것은 시, 공간, 계산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훼손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잃는 치매 어르신들이 바로 이 부분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정엽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길거리를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나오게 되고 실종 어르신들이 바로 이 두정엽이 손상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날짜, 장소, 운동 계산을 못하게 되죠. 치매 선별 검사를 우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받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하누리 성도분들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치매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위험 요소를 지금 다 떠안고 계신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치매 선별검사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치매 선별검사 가시게 되면은 오늘 여기 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묻습니다.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계절은 지금이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100에서 7개를 빼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 공장장 묻습니다. 자, 티끌모아 태산이 뜻이 뭡니까? 그 다음에 옷은 왜 빨아 입습니까? 오각형 2개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치매 선별검사 그 도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 선별검사지를 해마다 받게 되면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집에서 이 선별검사를 갖다가 연습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매 진단을 안 받기 위해서 연습을 해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자 진행하는 선생님보다 100에서 7배는 것을 더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오각형을 2개를 연달아서 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그리라 그러면은요. 그걸 치매인 분들은 공간 진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각형 2개를 붙여서 못 그려요. 그런데 그 증상을 자기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각형 그리기를 집에서 맹연습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그 주변에서 내가 정확한 검진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옷은 왜 빨아 있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뭡니까? 그러면 너 나 무시해? 그런 그 쉬운 질문을 하게 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만큼 판단력과 인지력이 남아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전국을 상대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선별검사지가 전 세계 40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검사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가를 하시기 때문에 요거의 변별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검사지 그 나무 자동차 모자 지금 외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해마다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나무 자동차 모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하고서 3분 뒤에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기억을 안 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당 우리가 1점씩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거듭돼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검사 도구를 지금 한 서너 가지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은 연습해 오셔도 뭐냐면은 이제는 답을 못 맞힐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검사 도구도 지금 바꿀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축두엽 양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까 그 목사님께서 그 금성에서 온 남자,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녀는 다르지 않고 같은 그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달라요. 뇌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도 우리 남녀의 그 뇌구조는 다르다고서는 거기에 써 있습니다. 왜냐?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냥을 했어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했죠? 곡물을 채집했어요. 우리가 과일을 채집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사냥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맹수를 막 뒤쫓아가야 됩니다. 맹수를 뒤쫓아가서 그 맹수를 잡으면은 그 식구들은 그날 저녁에 그 부락에서 모여서 같이 나눠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숲속에 어느 그 길 모퉁이를 돌게 되면 거기에 빨갛게 잘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섬세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뇌구조하고 남자의 뇌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맹수를 쫓아서 용맹스럽게 뛰었던 이 기억이 때로는 맹수가 뒤돌아서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자, 공격을 했는데 그 무서운 공포증이 뇌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두 번째 사냥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고맙게 그 맹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게 남자들은 이 축기업 옆에 있는 편도체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뒀다가 두려움, 공포, 무서움을 갖다가 빨리 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우리 축기업 옆에 해마에다가 아주 섬세하게 소중한 정보들을 잘 입력해 뒀다가 장기 기억으로 넘겨가지고서는 오래오래 조언은 내가 우리 이웃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잘 기억해뒀다가 내년에도 그 장소에 가서 내가 그 열매를 따다 우리 가족을 먹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남겨두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요거에서 한 가지 더 나가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싸움 과정이 틀려요. 우리 그 부부싸움의 80%는 아내가 먼저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주도권을 여자들이 쥐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우리 아내분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시시콜콜한 결혼 생활이 20년이면 20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다 부연해 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이랬었잖아 저랬었잖아 다 끄집어내 갖고 얘기를 해 갖고 남편을 나무랍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남편은 여기 편도체에다가 싸웠는데 그게 불쾌하고 언짢아요.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기억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거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당신하고 싸웠는데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 치매 예방 교육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마음 정리를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다 그러면은 남편의 과거에 잘못했던 응어리, 며느리들한테 상처받았던 응어리, 자식들한테 받았던 응어리 다 털어내고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치매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응축됐던 그 응어리가 다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가지고 주변에 많은 가족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즐거웠던 기억,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들 기를 때 학교에서 상장, 우등상장 하나 받아오고 뭐 달리기상 받아오게 되면은 막 뛸 듯이 기뻤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한 줌 모래를 지은 것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그 즐거웠던 기억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옛날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속상해 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해 가지고서는 오늘 저녁에 TV에 가서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장면이 딱 예전에 우리 남편이 했던 거하고 똑같게 되면은 여 밑에서 있던 거 다 끌어올려 갖고서는 거기에다가 막 살을 붙입니다. 우리 남편도 저랬어 해갖고 다시 또 저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 증상이 남자 우리 어르신들보다도 여자 어르신들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뭐냐면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권유해드리고요. 후두엽.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정열 권사를 눈으로 보는 거로 생각하시죠?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후두엽으로 시각 정보가 입력이 된 것을 눈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구체화해서 이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의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해서 후두엽이 손상되게 되면은 환시가 나타나는 거죠. 헛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어린아이가 와서 밥 달라고 울고 있어요. 아니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나오라 그래. 내가 이 방 안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들어오기도 시작하고요. 너무 무서움이 막 그렇게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마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저승사자 같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시도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시 중에 또 어떤 거가 있냐면은 내 잠자리에 뱀이 우글거려 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서 누워서 잘 수가 없어. 가족들이 보게 되면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치매 환자에게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뇌가 고장이 나고 병이 나서 그런 증상을 보이고 환자는 고의적으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은 환자가 보이는 그 증상들이 고의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로 생각해하고 싸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이 치매 환자를 모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거듭거듭되는 그런 이제 피로와 짜증과 그다음에 이제 그 힘듦이 쌓이게 되면은 요양원에나 쳐넣을 거야. 당신 내가 이제 고만 지켜주고 당신 요양원에 보낼 거야. 이것은요 치매 환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그럭저럭 부부간에 또는 고부간에 또 우리 저 가족들 간에 잘 버티면서 그 탱탱한 이 줄을 당기듯이 긴장이 연속돼 왔어도 끊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요양원에 보낼 거야 하는 순간부터 그 줄이 탕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치매 어르신 중에서 폭발해 갖고 분노하고 폭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치매 환자가 잘못한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고요? 보호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서 나 모시는데 우리 어르신이 이런 것도 잘못하고 저런 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 태도부터 먼저 바꾸십시오. 그래서 환자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가족 곁에서 생을 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운 치매가 걸리면은 가족이 돌보고 싶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치매별 초기 증상 사례로 알츠하이머 보게 되면은 초기 손상 부위가 여기 내측 축두엽의 해마가 위축이 돼갖고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대화나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점차 증가하죠. 그래서 건망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차분히 생각해 갖고라도 나중에 생각이 나면은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오래간만에 지금 이렇게 그 누구 아무개를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걱정해. 나 이거 치매가 온 거 아니나.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뇌세포에는 이름을 기억하는 뇌세포가 없어요. 얼굴을 기억하는 뇌세포는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더디게 우리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라도 차분히 생각했을 때 그 이름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지라 혈관성 치매. 우리가 뇌세포에서 우리가 혈관이 손상돼서 오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에서는 힌트 없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증가하고요. 활동도 저하되고 굼뜬 행동하고 우울증이 있어요. 자, 대낮인데 TV를 보지 말고서는 좀 일어나서 활동합시다 그러는데 귀찮아 나는 이게 좋아 꿈쩍도 안 하고요. 특히 이 혈관성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성격의 변화가 굉장히 하루 중에서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대해 주시고 다독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 귀찮아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데 이게 혈관성 치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각각 치매의 위험성을 2배 내지 3배 높이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시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치매가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서 잠시 우리가 미니 뇌졸중을 다녀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성이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잠깐 정신을 잃었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혈전이 있으면 혈전을 뚫어야 되고요. 뇌순환 개선제를 복용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 치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령탑 관제탑이라고 그러죠. 자, 집안에서도 우리 냉장고 뒤에서 쉬를 하시고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체면을 그러니까 그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시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전두 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가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그 요인을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의 시선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연금을 받으시는 그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연금을 수령하게끔 이렇게 쭉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 아내가 매달 그 연금 중에서 일부를 뭐냐면 봉투에다 집어넣어 갖고 남편이 쓰는 방에 서랍에다가 항상 이렇게 그 챙겨서 넣어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치매가 오니까 그 연금 봉투가 어디에 뒀는 거를 빨리빨리 생각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 아내가 내가 그 준 연금을 지 맘대로 다 쓰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는 어느 날 우리가 그 은행에 가갖고 연금 수령 그 통장을 갖다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자동 그 공과금 것들이 연체돼서 이렇게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 이체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루 아침에 통장이 바뀌니까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 이런 그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전두엽 치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본인이 기억력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 치매 중에서도 언어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무시하고서는 치매 어르신 앞에서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은 다 알아듣는데 표현을 못하는 분이 있고요. 말귀는 못 알아듣는데 말은 주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어를 막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 치매 이렇게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 같은 행동이나 단어를 반복하고 도둑질 등의 일탈행위도 하고요. 무기력하게 틀어박혀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언어 표현이 서툴러지는 그런 증상을 보여서 이 지금 동물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토끼를 보고 토끼라는 이 동물 이름도 모르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뇌에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망가졌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언어를 생성하는 영역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두엽 치매 보겠습니다. 초기 이렇게 축두엽 쪽에서 앞쪽 부분이 손상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축두엽 치매가 이제 혼잣말은 잘하지만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기억력 저하로 흔히 착각을 하는 걸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치매 진단을 뭐냐면 조기에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컵 달라고 이거 하면서 지금 국자를 들었죠. 저 양반이 또 저 말을 못 알아듣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언어 기능이 떨어진 건데 표현하는 말은 이분들이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의 증상이 어떤 단계인가를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레비소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시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헛것을 보는 게 먼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레비소체 치매는 참 어려워요, 선생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레비소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루라도 인지 기능이 아침에 좋았다가 낮에 갑자기 나빠졌다가 다시 저녁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 모양으로 이 기억력 이런 것들이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도 굉장히 뒤죽박죽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우리가 진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그 혈류저하에 의해서 우리 후두엽에 환시나 수면증 이상 행동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각방 쓰지 말고 같이 자라 이렇게 한 것 중에 이 레비소체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옆에서 나란히 두 분이 주무시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발길질하고 팔로다가 탁탁 치고 이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레비소체 전구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잠잘 동안에는 근육의 그 긴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놓게 돼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몸에 움직임이 없어요. 꿈꾸는 동안에 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비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꿈꾸는 동안에 이 근육이 그대로 그냥 그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길질도 하고 손짓도 하고 그러니까 자다가 남편한테 얻어맞았어 하는 그런 증상을 보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레비소체
치매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주무시는 것도 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코골아서 각방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박인규 장로가 코골아서 각방 씁니다. 그리고 그 수면 패턴이 완전히 틀려서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저 박인규 장로는 늦게 자는 스타일이고 저는 일찍 초저녁 잠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잠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같이 자게 되면 서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방을 쓰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저분이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제가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파킨슨병 치매 이 부분은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킨슨병이 1000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파킨슨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경직이라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뻣뻣해져 갖고 굳어버려요. 그리고 서동, 그래서 동작이 느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부리고 구부정하게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껌딱지처럼 우리가 발바닥이 딱 바닥에 붙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파악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이 부분 제가 이거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딱딱 칠 때마다 여러분들 자기 쳐보십시오.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눈을 깜빡깜빡하죠. 근데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마를 쳤을 때 처음에는 몇 번 반사하다가 나중에 눈 깜빡거림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파킨슨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치매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파킨슨병 진단받고 4,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인지기능 저하가 와요. 절반 정도에서. 그리고 8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 5명 중에서 4명이 치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도 무서워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이 참 우리가 고달픈 것 중에 하나가 이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변비도 많이 오고요, 피로감도 오고요, 한밤중에 수시로 그 요일을 느껴갖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요, 짜증도 많이 내고 또 그다음에 집중력도 결여되고 낮에는 깜빡깜빡 졸고요, 삼킴 장애가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육에 경직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보행장애, 우리 파킨슨병 어르신들이 팔을 많이 안 흔들죠. 몸에 딱 붙이고 종종 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그 증상만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데 삼킴 장애가 와요. 음식을 잘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폐렴, 그러니까 흡인성 폐렴이 많이 걸리는 그런 증상들이 옵니다. 변비도 왜 많이 오냐면은 우리 내장에서 우리가 연동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에서 음식이 소화돼 갖고 내려가 줘야 되는데 더디게 내려가니까 변비가 잘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손상 부위가 뇌혈관 출혈이나 뇌혈관 경색 발생 부위에 발생하고요. 팔다리, 마비, 발음 이상, 두통, 쓰러진 다음에 다양한 뇌졸중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은 쇼크 상태가 오는데, 자, 우리 오늘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많은 가족들이 어떤 대처를 하냐면은, 이게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편마비라 그래서 우리가 왼쪽 마비가 오든가 오른쪽 마비가 오든가 한쪽 마비가 오고 언어장애도 오고 많이 이제 기능을 우리가 이제 상실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상태가 오게 되면은 가족들이 당황하면서 한쪽이 마비가 됐으니까 기능이 남아있는 손을 갖다 이렇게 쓰게 하고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의사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신 외국의 서적을 제가 읽어갖고 파악한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과거에 알았던 자료는 이런 혈관성 치매가 와갖고 쓰러져서 마비가 왔다 그러면은요, 정상으로 쓰는 팔다리를 갖다가서는 몸통에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밥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비가 온 곳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재활치료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은 외국에서 이제는 그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깁스를 해버려요. 정상으로 쓸 수 있는 팔다리를 깁스를 해갖고 못 쓰게 그냥 뭐냐면은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가 마비가 온 쪽을 더 많이 활용하고 쓰면서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이 뇌졸중이 오고 나서 한 달이 넘게 되면 회복될 수 있는 그 비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뇌졸중이 오고 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정 상태가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탈 사인만 안정되면 일주일부터 바로 일주일 뒤부터 그 재활 치료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쓰러워 갖고 보호자들이 조금 미루다가 그 재활 치료가 돼서 회복되는 그 시기를 갖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주 이내에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비된 쪽도 재활돼서 정상으로 회복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나중에 그 정도의 그런 그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죠? 누군가요? 레이건 대통령. 그 옆에 마가렛 태처 수상이죠. 영국 수상이었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분은 찰스 가오레는 그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누군가요? 예, 처칠 수상이에요. 자, 이분들이 다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아, 여기 가운데 그 찰스 가오레는 분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1994년에 내가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하고 2004년도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두 번째 임기 대통령을 할 때 제가 그 치매의 주증상으로 우리가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꼽는데 그 단어가 번뜩번뜩 생각이 안 나갖고 거시기 이런 말들을 잘 쓰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거시기라는 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이미 많이 판단력이 흐려갖고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옆에 보좌진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라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국의 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죠. 자, 마가렛 대처 여사 같은 경우 철의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여성 총리를 3번이나 연임한 분인데 70대 후반에 뇌졸중이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활동 중단을 했고 또 치매 증상도 보이고 그랬다가서는 우리 70대 후반에 치매가 와갖고 87세에 그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이 평소에 그 지론으로 얘기한 것이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치매에 굴복됐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찰스 가오레는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다 쓰시죠? 이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지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광섬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분이 노벨상 수상할 때 그러니까 이미 광섬유는 젊었을 때 이제 그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노벨상 수상할 무렵에는 이미 치매가 와가지고 우리 그 스웨덴 아카데미에 가갖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아내가 대신 축사를 했다고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처칠 수상의 그 모습이 있는데 이분 윈스턴 처칠 이분이 사실은 우리 얄타회담이라 그래갖고 이분이 의해서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스탈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됐다는 것도 약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얄타회담을 할 때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 다음에 우리 처칠 수상도 치매기가 약간 온 그런 단계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역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도 뭐냐면 혈관성 치매를 무려 이 뇌졸중을 3번이나 앓았던 분이에요. 수상이 처칠 수상이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로 세상을 이렇게 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고 역사의 위대한 수상이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지만은 말년에 저렇게 치매로다가 우리가 그 질이 떨어지는 삶으로 살다가 운명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 젊은 시절에 똑똑했던 사람도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노후에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서 오늘 치매 예방 강의를 하는 이정열 권사도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삶을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 예방 수치 2333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뇌에다가 사진 찍듯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든 운동 중에서는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하루 3끼 식사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권금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3가지 권하는 것이 걷기 운동, 그 다음에 3끼 식사 적절하게 드시고 두뇌 운동을 갖다 열심히 두뇌 활동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저렇게 공부를 해라, 두뇌 활동을, 지적인 활동을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 뭐 책을 읽거나 제2 외국어를 공부한다거나 뭐 이런 그 지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면은 제일 좋은 것은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고 다니십시오. 남을 칭찬하면 뇌가 행복해집니다. 뇌가 행복해지면 치매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 앞에 최 권사님 지금 성가대복 노란 거 지금 입고 있는데 얼굴을 화사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칭찬했어요. 제가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 그 목사님께서 서로 성도들 간에 인사하라 그러실 때 저 반갑습니다 단순하게 인사하시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그 칭찬을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건네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장로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지세요. 그러면 저도 지금 또 한 번 지금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요. 자, 절주하셔야 되고 금연하셔야 되고요.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박주열 장로님 아버님이 내가 이제는 그 만날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외롭다는 말씀 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임 자리가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 꼭 불러주십시오. 원로 장로님 자꾸 초빙하시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님이 아직까지도 총기 쓰시고 굉장히 건강하신데 주변에 동년배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살아계신 분들은 많이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적적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좋은 일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마 아버님이 기꺼이 달려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도록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기 검진 방법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선별 검사는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상해 하면은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시지 말고 먼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가십시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55세부터 이 치매 선별 검사가 가능하고요. 간혹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다가 오늘 서울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치매 검진을 받고 싶은데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느냐? 이게 국비 예산 절반하고 지자체 예산 절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치매 검진을 해주는 거라 시골에 사시던 분이 서울에 와갖고 치매 검진 받자 그러면은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여기 서울에서 치매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가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받아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울특별시는 아주 가장 으뜸이에요.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협약병원을 통해서 검진을 굉장히 활발하게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검진은 1단계로 선별검사를 하는데 이 선별검사는 한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간이 검사예요. 그래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위험성이 높은가 아닌가 요거는 나이 그 다음에 연령, 성별에 따라서 기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점수에 맞나 안 맞나 미달이 되면 다 치매의 고위험군으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매 고위험군으로 점수가 낮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을 봅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20%의 소득 이하라면은 치매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득 기준에서 전국 가구 120%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안심센터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지금 소득 그 좌표를 기준을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국 어느 보건소든가 내가 이 건강보험이 얼마 낸다는 거 모르고 가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부양자일 수도 있고 지약가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셔서 내가 일단 선별검사 받으시고 소득기준이 충족되게 되면 협약병원에 연계시켜갖고 자, 두 번째 뭐를 받느냐면은 신경인지검사를 받아요. 신경인지검사는 뇌의 어느 영역이 고장이 났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의사와 1대1로 검사를 하고요. 과거에는 이
신경인지 검사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랬는데 이제 치매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 신경인지 검사 비용도 저렴하게 내려갔습니다. 이 신경인지 검사 도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SNSB라 그래서 서울 신경인지 검사가 있고 세라드 K라 그래서 세계 40여 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를 통해서 한번 끝나게 되면은 이거는 한 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검사인데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이 검사를 하다 도중에 참을성이 없어서 뛰쳐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치매가 어느 영역이 고장났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검사니까 만약에 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 그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보완해 주게 되면 가족이 돌봄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신경인지 검사 다음에 뇌영상 촬영을 해요. 뇌영상은 요즘은 거의 CT 촬영보다는 MRI 촬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MRI 촬영이라 그러면은 뇌의 구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가 얼마만큼 쪼그라들었는가, 뇌의 구조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이 MRI 촬영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MRA라는 거를 또 합니다. MRA라 그러면 혈관성 치매 있는 분들이에요. 혈관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상세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우리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대해서 토탈 검사를 다 하게 되면은 2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250만 원 정도가 드는 그 검사를 대부분의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심센터를 경유한 검사를 받게 되면은 신경인지 검사 8만 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뇌영상 촬영 CT 8만 원 지원되는데 보통 MRI 촬영하게 되면 11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병원에 가시지 말고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급하게 악화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뭐냐면은 천천히 그렇게 기다리면서 진료를 받으시고 대기를 해더라도 한 달 이내에 진단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 받으시고 적절하게 약을 복용하시면 되는데 치매는 완치는 안 되지만 현재 지금 4가지 약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셉트를 아마 제일 많이 복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리바스트기민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동전처럼 생긴 파스 형태의 약으로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알약도 있고 패치형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파스처럼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갈란타민이라는 약이 있고 요 세 종류는 같은 약이고 메만틴이라 그래서 한 종류가 또 다른 약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병원에서 한 가지 약제만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해줘서 저희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한 가지 약만 갖고는 안 된다. 병용 처방도 해주라 그래갖고 요즘은 우리 아리셉트, 갈란타민, 리바스트기민 외에다가 메만틴 하나 더 추가해갖고서는 중기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2가지 약을 병용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들도 다 보험 처리가 되고요. 약값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아까 소득 기준이 충족되게 되면 한 달에 약값 3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만 원 한도 내에서 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치매 안심센터를 자주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1899-9988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 가게 되면 이 명함이 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1899-9988은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치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돌봄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은 이제 주로 이렇게 정보 쪽을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돌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6시간을 제가 여러분한테 스트레이트 강의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오늘 교회에서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주셨으면 되겠고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게 되면은 MRI 비용이 과거에는 몇십만 원씩 했었는데 요새 기본은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밀 검사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요거 이렇게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의원급이냐, 준종합병원이냐,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신경인지 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SNSB라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는 그 검사 도구는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들고요. 기타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세라드 K라는 그
검사 비용은 한 6만 5천 원 정도면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다 고가였어요. 세라드 K만 해도 20만 원이었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렇게 비용을 지금 치매국가 정책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여러 가지 증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치매 검사를 받는데 요 검사도 하고 피도 뽑고 뭐 엑스레이도 촬영을 하고요. 많은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검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우울증 검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 척도 검사도 할 수도 있고요. 피를 뽑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를 뽑게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제 두려움을 가져요. 피만 이 귀한 피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여러분 피는 뽑으면요 또 이렇게 바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그 피 검사한다 그래서 체열하는 것은 한 15m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체열을 해도 보통 한 4, 5리터 정도의 피가 여러분들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외상에 의해서 흘려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리터까지 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니까 15ml라고는 아주 적은 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영상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영상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저 방송실에다 이 자료를 주시라 그랬는데 제가 외부에다 자료를 유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원래 그 노트북에다가 제가 USB를 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진행을 하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에는 기억마저도 필요하지 않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항상 그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또 노화는 병이 아니므로 약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가끔가다 병원에 다녀오시고 이제는 어르신 노화에 의해서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러려니 하시고 참으십시오. 이러면 아버님 굉장히 속상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병원에 그 의사들이 병명 붙여주고 약을 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명의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노화에 의해서 우리가 오는 그 신체적인 아픔이나 통증이나 그 어려운 불편함은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에다가 병명을 붙여서 약을 지어주게 되면은 그 의사는 양심을 거스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약을 많이 드시는 것은 또 약의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60대 그다음에 80대 약 복용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다 다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약을 내가 과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치매약은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치매의 진행을 최대 한 2, 3년 정도 늦춰줘요. 그래서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급격하게 나빠진다 그러면은 약을 복용한 사람은 이렇게 복용한 사람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복용한 분은 이 윗부분 훨씬 더 윗부분에서 서서히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을 복용해도 우리가 2, 3년 지나게 되면 하나, 둘 주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주변 증상 때문에 약을 처방해달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약은 지어주세요. 그러는데 그 많은 분들이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해왔으니까 이제 약을 먹으면 나을 거다. 그 증상이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를 도둑년이라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님들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외출을 하려 그러면은 어느 여자 만나러 가느냐 그러면서 의심하고 배우자를 의심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70, 8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배우자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부정망상이죠. 그다음 또 우리가 이제 환시환각에 의해서 헛것이 자꾸 보인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항상 보호자를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언폭력 굉장히 무서워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은 이제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편안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바로 한 사나흘 전에 지금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96 먹은 할아버지가 84살 먹은 아내한테 매일 밤 부부관계를 갖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상황을 갖다가 할머니가 1년 동안을
그 남편한테 시달림을 받으면서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뎌갖고 자기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딸 가진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딸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 딸이 오빠한테 얘기를 해서 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느냐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 나가서 말 못할 사연도 아닙니다. 이거는 갑자기 뇌가 고장이 나서 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스스로의 판단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내가 억제하고 충동을 자제하는 그런 능력이 소실됐기 때문에 이게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머니가 모르기 때문에 쉬쉬하고 1년을 버텼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으로 오늘 이렇게 배우셨는데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평면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냥 이정열 권사로만 알았던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치매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저 사람이 이렇게 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치매를 강의할 수 있을까 하는데 10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요. 치매와 뇌에 관련된 책을 3,000권 정도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성경은 2번밖에 통독을 못했는데 일반 이 치매와 관련된 책은 한 3,000권 정도를 제가 끊임없이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 그 회사에서 제 별명이 지식의 화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브레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서 자, 평면을 이루는데 그 평면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조각조각 나서 찢어지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조각난 그런 그 평면이었는데 지금은 그 조각을 잘 이어가지고서는 지금 곱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예쁜 조각보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영접해 주세요 하고서는 저는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그다음에 예쁘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예쁜 조각보도 있지만은 우리가 후뚜루마뚜루 쓴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데나 그 조각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흔히 자주 쓰이는 그런 조각보가 사실은 더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죽음을 원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먼저 저희들한테 말씀을 잘해주세요. 내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거든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그냥 시신을 매장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생존해 계시다면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곁에 가셔서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부모님 소풍 끝내고 가시는 길 그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